이번 주 글로벌 경제 동향입니다. 자, 이번 주 주식시장은 금요일에 반등을 하긴 했지만 일주일 내내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이유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자, 이번 주 말고 그 전주에 발표된 그 월마트의 실적 발표하고 S&P 글로벌의 2월 서비스 PMI 그리고 미시간대의 2월 소비자 심리 지수가 주가 하락의 시작이었습니다. 월마트가 작년 4분기 좋은 실적을 발표했지만 금년의 그 부진한 가이던스 때문에 주가가 크게 하락했었습니다. 이걸 두고서 그 소비가 둔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생겨났습니다. S&P 글로벌이 발표한 2월 서비스 PMI 예비치가 49.7을 기록했습니다. 50을 기준으로 50이 넘으면 확장을 나타내고 50에 미치지 못하면 위축을 의미하는데 S&P 글로벌의 서비스 PMI가 위축 국면으로 접어든 것은 2023년 1월 이후 처음입니다. 결국 미국 경제가 강하다는 것을 입증했던 서비스 PMI가 위축 국면에 접어든 것이 투자 심리를 악화시켰습니다. 미시간대에서 발표하는 그 2월 소비자 심리 지수도 급락하면서 소비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반대로 1년 기대 인플레이션과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급등했습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는 2달 만에 하락하며 1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1년 기대 인플레는 2023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1%가 급등했습니다. 결국 그 S&P 글로벌의 그 PMI와 미시간대의 소비자 심리 지수가 모두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등에 대한 그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투자 심리를 냉각시켜서 주가를 하락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됐습니다. 주가 하락의 그 둘째 요인으로는 그 TD 코엔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TD 코엔이 마이크로소프트가 AI 데이터 센터의 임대 일부를 철회했다고 말하면서 그동안 장세를 주도했던 AI 및 AI 인프라 관련주의 약세를 유발시켰습니다. TD 코엔은 철회 규모는 수백 킬로와트인데 이건 데이터 센터 두 곳에 해당된다고 했습니다. TD 코엔은 임대 취소 계약의 배경에 대해서 첫째, 오픈 AI가 오라클로 워크로드를 이전했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데이터 센터 이용량이 축소되었을 수도 있고, 둘째, 임대 대신에 자체 데이터 센터의 그 투자에 집중했을 수도 있고, 셋째, 해외보다는 미국의 투자 비중을 확대하고 있을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잠재적으로 공급 과잉 상태에 처했다는 것이 우리의 초기 분석이라고 했습니다. TD 코엔에 이어서 TD 카운도 오픈 AI가 AI 훈련과 관련해서 최근 파트너십을 체결한 오라클로의 이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그 AI 산업 전반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 컨퍼런스 포드의 소비자 신뢰 지수도 문제였습니다. 컨퍼런스 포드의 그 소비자 신뢰 지수가 42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는 소식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투심이 그게 흔들렸습니다. 이 CB 지수는 미시간대와 함께 미국 경제에 대한 소비자 심리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수인데 지난주 그 미시간대의 소비자 심리 지수에 이어서 컨퍼런스 포드 지수도 크게 하락한 것입니다. 또한 2월 기대 지수도 72.9로 8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통상적으로 80 이하가 지속되면 경기 침체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경기 침체에 대한 경고음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넷째, 그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와 캐나다에 예정대로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에는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는 소식도 투자 심리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됐습니다. 결국 문제는 관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결과는 그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내용으로 투자 심리를 냉각시켜 주가를 하락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됐습니다. 응답자 중에는 그 경기 둔화를 예상한 사람이 많았고 특히 그 무역과 관세에 대한 우려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그 무역과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소비자들이 불안해하는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이번 주 시황을 간단하게 요약하고 그러면 글로벌 기업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월 20일부터 6일 연속 하락했던 테슬라는 2월 28일이 되어서야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주가는 약 17%가 하락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그 테슬라의 악재가 끊임없이 나왔는데 열거를 하자면 첫째, 그 테슬라는 모델 3와 모델 Y의 차량 38만 대를 리콜하기로 했습니다. 파워 스티어링 그 문제로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기 위함인데요.
그 리비아 내 4분기 매출 총이익이 테슬라를 뛰어넘었다는 소식도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둘째, 그 테슬라의 1세대 투자자인 로스커버는 테슬라가 최대 50%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셋째, 그 퓨처 펀드 액티브 ETF의 그 공동 창립자인 그 게리 블랙이 테슬라의 1분기 인도 대수가 38만 대로 추정하는 게시글을 X에 올리면서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월가에서는 42만 2천 대를 1분기 인도 대수로 예상해왔습니다. 넷째, 테슬라의 1월 유럽 판매량이 9,945대로 전년비 45%가 급감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유럽의 전기차 판매량은 38%가 증가한 16만 6천 대입니다. 이렇게 테슬라의 전기차 판매량이 둔화한 이유는 머스크에 대한 그 반발이 주요 원인입니다. 머스크는 그 독일의 극우 정당인 독일 대한당을 지지하고 영국의 극우 정당인 영국 개혁당에 1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다섯째, 그 영국에서는 BYD에 추월당했다는 그 보도가 나왔습니다. 테슬라가 그 캘리포니아 내 무료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라는 소식은 좋은 뉴스입니다. 웨드부시 댄 아이브스는 금년에 FSD와 그 주니퍼 출시 그리고 7월 전 저가형 차량의 출시로 글로벌 인도량이 증가할 것이라면서 목표가 $550를 제시했습니다. 현재 머스크가 도지에 집중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테슬라의 미래가 바뀌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그 테슬라 그 3배 레버리지 상품에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3,580억 원을 투자했는데 고점 대비 80% 이상 하락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26일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작년 4분기 매출은 393억 달러, 주당 순이익이 0.89달러로 모두 예상을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지만 투자자들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했던 탓인지 주가는 그 8% 이상 크게 하락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시총 3조 달러 밑으로 내려갔고 엔비디아마저 무너지면서 투매까지 나온 상황이 됐습니다. 엔비디아의 그 실적 자체는 훌륭했습니다. 매출은 전년비 70%가 증가했고 2024년 회계연도 매출은 114%가 상승했습니다. 젠슨 황 CEO는 어닝콜에서 블랙웰의 판매가 놀라운 수준이었다. AI가 광속으로 발전해서 지금보다 수요가 100배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지만 젠슨 황의 그 이런 지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그 4분기 매출 증가폭이 7분기 중 최소였다는 점에서 상승률의 그 둔화를 투자자들이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애플이 4년 동안 5천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해서 2만 명의 고용을 창출할 계획입니다. 애플은 대부분 제품을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는데 미국에 생산 시설을 짓는 건 관세에 대한 대응 차원입니다. 애플은 그 텍사스 휴스턴에 신규 공장을 건설하고 첨단 제품 기금을 2배로 늘리며 AI 등 미래 분야 개척에도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마존이 생성형 AI를 탑재한 음성 비서 알렉사 플러스를 공개했습니다. 기존 알렉사가 무료로 제공됐던 것과 달리 알렉사 플러스는 3월부터 월 19.99달러의 유료 요금제로 운영되고 아마존 프라임 회원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알렉사는 그 이용자 질문에 대한 그 단편적인 형식으로 답변하는 것과 달리 생성형 AI가 탑재돼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합니다. 디인포메이션은 그 메타가 AI 프로젝트를 위해 미국에 2천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데이터 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그 메타 경영진은 루이지애나, 와이오밍 또는 텍사스주에 데이터 센터 캠퍼스를 건설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고 고위급 경영진이 이번 달 후보지를 직접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의 그 딥시크가 저가 추론 모델인 R2의 공개를 앞당길 예정입니다. 딥시크의 그 R2는 지난 1월에 공개한 R1의 후속 모델인데 원래 5월 초 공개 예정이었지만 이걸 앞당길 예정이라고 로이터가 보도했습니다. 한편 그 딥시크는 저비용 모델에 대한 그 수요 급증으로 그 엔비디아의 저사양 AI 칩인 H20을 대량으로 주문하고 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습니다. 일라이 릴리가 그 4월로 예정된 그 오르포 글리프로의 그 임상 3상 발표를 앞두고 재고를 5억 달러 이상 확보하고 있습니다. 오르포 글리프로는 일라이 릴리가 개발한 두 번째 GLP-1 계열의 비만 치료제이자 첫 번째 경구용 약입니다. 주사 대신에 하루 1회 복용으로 편의성을 높였는데 허가 후에 급증하는 수요에 그 대비하기 위해서 재고를 늘린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그 의약품 수입 관세 압박 속에서 미국 제약회사 중 처음으로 일라이릴리가 미국 내에 39조 원의 대규모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일라이릴리는 기자회견에서 270억 달러를 투자해서 5년 내에 가동을 목표로 미국 내에 4개 제조 공장을 건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일라이릴리 발표로 다른 미국 제약사들의 투자 검토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의약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모더나의 그 조류 독감 백신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모더나는 조류 독감에 대한 백신을 개발 중인 몇 안 되는 제약사 중에 하나인데, 조류 독감 백신 개발을 위해 미국 정부로부터 5억 9천만 달러를 지원받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글로벌 경제 관련입니다. 이번 주에는 그 관세 리스크가 다시 부각되면서 주가 하락을 부추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2기 첫 광료 회의에서 멕시코와 캐나다에 25%의 관세를 4월 2일부터 부과하겠다고 밝혔다가 다음날 SNS에 마약이 캐나다와 멕시코를 통해 용인할 수 없는 수준으로 유입되고 있다면서 문제가 해결되거나 제한될 때까지 예정된 관세는 그대로 부과할 것이라면서 캐나다와 멕시코에 3월 4일부터 25%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중국에는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기존의 관세에 10%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또한 EU에 대해서도 결정은 내렸고 곧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EU의 관세는 25%가 될 것이고 자동차 등에 부과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EU는 캐나다와는 다른 방식으로 미국을 이용해 왔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렇지만 관세 부과 시점에 대해서는 명확히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 4월 2일 상호 관세 조치도 변함없이 시행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일론 머스크도 광료 회의에 참석했는데 그는 우리는 2조 달러 수준의 연방 적자를 지속할 수는 없다. 이자로만 1조 달러를 쓰고 있다면서 이 상황이 지속되면 미국은 파산할 것이다 라고 했고, 그러면서 정부 효율부는 적자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머스크가 연방 정부 공무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업무 성과를 보고하라고 통보한 데 대해서 인사관리처가 이메일에 답장하지 않는다고 해고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의 지시를 무시하는 직원은 해고될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머스크의 편을 들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구리 수입이 미국 경제와 국가 안보에 위험을 초래하는지 위험 여부를 조사하라는 지시가 담긴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로써 구리에 대한 관세 부과를 예고했습니다. 미국의 소비는 꺾이고 있는데 물가는 높아지면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BOA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예상하는 투자자 비중이 7개월 내에 최고라고 했고, 모건 스탠리는 미국 예외주의가 틀렸을지 모른다면서 미국 경제의 회복력에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CNBC는 장단기 채권 금리 역전 현상이 보인다고 했는데 3개월물 금리가 10년물보다 높은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통상적으로는 10년물과 2년물로 장단기 채권 금리 역전 현상을 판단하는데, 그 당시 10년물은 4.26%였고 2년물은 4.05%였습니다. 따라서 아직 확대 해석은 금물이라는 평가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과의 광물 협정 체결을 위해서 백악관을 방문했지만 미국의 안보 보장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회담에서 과거 사례 등을 이유로 푸틴 대통령을 신뢰해서는 안 된다면서 미국의 안전보장 조치를 거듭 요구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무례하다면서 만약 미국의 지원이 없었더라면 2주 만에 졌을 것이라면서 당신은 감사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배석한 JD 벤스 부통령도 백악관에 와서 미국 언론을 앞에 두고 그 문제를 논쟁하려고 하는 것은 무례하다라면서 당신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해야 한다고 가세했습니다. 결국 공개 설정 끝에 두 정상의 회담은 아무런 성과 없이 파행했습니다. 한편 광물 협정에는 미국과의 공동 투자 기금 조성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우크라이나 정부는 직간접적으로 소유한 모든 천연자원 자산의 미래 화폐화를 통해서 얻은 모든 수익의 50%를 기금에 기여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기금은 우크라 재건 및 인프라에 투자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됐던 5천억 달러에 달하는 광물 자원 제공에 대한 조항은 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물 협정과 관련해서 우크라이나는
안보 보장이 포함되지 않으면 이를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여러 번 밝힌 바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국 반도체 통제 강화를 구성하고 있으며 일본, 네덜란드 등 동맹국에도 중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도록 압박하고 있다고 블룸버그가 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이 최근 일본, 네덜란드 당국자들과 만나 도쿄 일렉트론과 ASML 등 양국 반도체 장비 업체의 엔지니어들이 중국 내 장비의 유지와 보수를 제한하는 것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또 엔비디아의 그 고성능 AI 칩이 중국으로 넘어가는 것을 더 엄격히 제한하는 방안과 엔비디아가 별도 허가 없이 중국에 수출할 수 있는 반도체의 양과 종류를 더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1월 그 개인 소비 지출 PCE 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2.5% 상승했다고 28일 밝혔는데, 이는 예상치와 부합한 수치로 전월의 2.6%보다 소폭 하락했습니다. PCE 지수는 연준이 가장 중시하는 인플레이션 지표입니다. 근원 PCE 물가지수는 전월의 2.8%보다 약간 하락한 2.6%를 기록했습니다. PCE 지수는 9월에 2.1%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는 추세라서 연준이 3월 FOMC에서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CNBC는 전했습니다. 미국의 그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4만 2천 명으로 직전주 대비 2만 2천 명이 증가한 것은 물론이고 시장 예상치도 상회했습니다. 시장 예상치는 22만 5천 명이었습니다. 또한 그 지난 3개월 내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정부 기관이 많은 워싱턴 DC에서 신청이 증가했습니다.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186만 2천 건으로 직전주보다 5천 건 늘었습니다. 계속 그 실업수당 청구의 증가는 실업 후 새 일자리를 바로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그 마켓워치는 이에 대해서 노동시장은 여전히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그 4분기 GDP 잠정치가 2.3%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그 속보치와도 부합되는 수치입니다. 미국은 그 GDP를 속보치, 잠정치, 확정치 등 3회에 걸쳐서 발표합니다. 그렇지만 그 4분기 근원 PCE는 2.5%에서 2.7%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마켓워치는 지속적인 인플레이션과 높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경기 둔화의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고 분석했습니다. 1월 미국의 그 잠정 그 주택 판매 지수는 70.6으로 전월 대비 4.6%가 급락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5.2%가 감소했습니다. 이 같은 그 수치는 2001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부동산 중개인 협회는 밝혔습니다. 올해 1월 미국 주택 거래가 한파와 금리 여파로 그 급감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부동산 중개인 협회는 25년 만에 가장 추웠던 1월 날씨가 주택 구매 감소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불분명하다면서도 만약 날씨 요인이 감소의 원인이라면 향후 몇 달간 거래 활동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분명한 점은 높아진 주택 가격과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이 주택 구매력을 압박했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1월 신규 주택 판매는 65만 7천 채로 예상을 하회했음은 물론이고 12월의 73만 4천 채보다 크게 감소했습니다. 신규 주택은 미국 주택 판매의 15% 정도를 차지합니다. 로이터는 여전히 높은 금리 때문에 주택 구매를 미루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금년 1분기 초반 주택 시장이 둔화되고 있다고 분석했고, 추운 날씨도 다른 요인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주 글로벌 경제에 대해서 요약을 해봤습니다. 이번 주는 여러모로 힘든 한 주였지만 다음 주는 훨씬 좋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모두 즐거운 3월의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